목요일은 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볼 주제가 어떤 걸지 먼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에브리싱 랠리 정말 전쟁 탓인가? 최근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 원자재 쪽이 모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좀 고점에 왔다. 이 어느 정도 상단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이미 꺾인 자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곡점인 것 같은데 이 에브리싱 랠리 원자재 쪽에 대한 해석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요즘에 워낙 증시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만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뭐 기술적 매매에서는 뭐 데드캣 바운스처럼 떨어져도 죽은 고양이가 떨어뜨려도 튀어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용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만 하면 랠리에 뭐만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뭐 에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서비스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툭 하면은 물가 얘기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가라는 개념과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금리인데 지금 왜 이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지금 환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물가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 금리,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로 3.5%가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의 금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은행 총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는 것은 시급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들을 아직까지는 주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환율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금리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금리 격차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1년 동안에는 2%포인트의 뭐 금리 격차가 나겠죠. 근데 다음 이듬해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제곱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저하된다는 걸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시차가 계속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5.5%로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 그 말은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심하느냐. 우리나라도 반도체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훌륭한 실적들을 내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이 환율 차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16일 날 1,400원을 도달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계속 늦추고 있는데 지난 16일이죠. 16일 날에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을 따지면은 미국의 산업 동향 지수, 미국의 산업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이 있을 때 소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알리, 테무, 쉰 이런 중국에서의 저가 상품들을 기점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왜 장사가 잘 되느냐?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숟가락 하나 사는데 숟가락을 뭐 다이아몬드 받고 금박이 숟가락을 굳이 써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먹는 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홍상이 아니라 이제는 싸더라도 싼 게 비지떡이지만 어차피 먹는 게 비지떡이라면 가격이 싼 걸 찾겠다라는 개념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영향을 우리가 봤을 때 소매 판매, 그럼 최근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당연히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판매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난달보다도 0.7%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전년 대비했을 때 4.2%나 더 높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한 지 1년 뒤에 유가 너무 비싸요. 금리 너무 올라갔어요. 이런 얘기 했을 때보다도 지금 여전히 금리를 낮추지 않는데도 소비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안들을 받아들였을 때 연준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볼 것이며 그럼 이 연준의 동향을 주목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드워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지난 6월에 앞으로 다가올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난 16일, 그러니까 전날 대비했을 때는 71.7%였는데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상회를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동결 가능성이 71.7에서 77.6%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했을 때는 무려 36%가 높게 상향이 됐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이비 스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6%에서 21%, 그러니까 4분의 1 확률로 금리를 낮출 것 같다요. 이제 5분의 1 확률로 금리를 낮출 것 같다. 이 말은 금리 낮출 가능성이 6월에도 좀 더 지연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666%까지 상승을 했고요.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17일 날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2%대 물가를 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던 것 같다 발언이 나오자마자 장중 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환율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가 절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미 선행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에셋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 함께 보시면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프리미엄의 반납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네. 환율도 지금 역대 최저죠. 152엔이 1달러입니다. 통상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했을 때 약 130에서 140엔 정도가 적정 방어 가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152달러까지 후퇴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환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환치기를 하는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과거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갔을 때도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주식 시장도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보다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높다는 밸류에이션 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면은 시세 차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이런 영향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 막 경기가 지금 부양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되는데 일본이 지금 발동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 지금 현재 외화 잔고가 1조 2,8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93조를 지금 일본이 지금 외화 잔고를 갖고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미국 국채입니다. 근데 미국 국채를 환매를 한다는 건 당연히 미국의 심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만일 지금 일본이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서의 통화 스와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통화가 어느 정도 일조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통화 스왑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미국 입장,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나왔던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역대 최저로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랜 기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이 환율을 계속 낮췄을 때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이렇게 지적까지 했을 정도로 거기에 관세 덤핑까지 내렸던 국가입니다. 이거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이런 외환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주시를 굉장히 예리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보셨을 때 우리가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조만간은 정부에서의 어떤 스와핑을 비롯해서 어떤 통화 정책들이 조금 다시 유연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이 금리가 낮춰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으로 했을 때 마찬가지로 모든 물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뭐 구리 가격도 상승해, 뭐 원자재 가격 상승해, 심지어 뭐 코코아 가격도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코아는 좀 논외입니다. 코코아는 작년도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역대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카오 열매에 이제 곰팡이병이 키게 되면서 이제 상품의 희귀화가 됐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에브리싱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동 영향 보겠습니다. 중동 위기 보면은 당연히 이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시설을 폭격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의 바티칸 교황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런 공식 서한을 보냈죠. 이제 그동안 많이 싸웠으니까 이제 항복하고 이제 우리가 좀 마무리하자. 너무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특히나 바티칸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라라고 이제 종교적인 신념으로 응원은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으로 무기를 주거나 자금을 주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 종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유럽도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제 그만하고 전쟁 끝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전쟁이 났기 때문에 유가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전쟁이 났다는 건 산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가가 다시 조정받는 영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래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공장 활성화가 높아지고 있고 산업 동향 지수를 보시면 전년보다 생산 지수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든 기업들이 산업 활동 투자를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셨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주시해야 된다고 보실 거고요. 자, 구리 가격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대원전선이나 뭐 대한전선, 그러니까 전선주들이 계속 랠리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사흘에 하나꼴로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 네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면 전력 소모가 커진다. 이게 이제 영향을 이어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전선주, 그러니까 이제 전선에서도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주를 좀 취급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걸 소유하는 데는 당연히 제품을 써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 AI 산업에서 전방 산업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상업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지금 상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대출 만기가 역대로 지금 몰려 있는데 이 대출 네네. 만기에서 부실 채권이 약 30% 정도가 지금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SVB 사태 기억나십니까?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이제 끝장났다, 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기업들 막 무너진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불행 중 다행으로 AI라는 시장이 선점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더 빚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에 만기 예정인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데 약 9,2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57조 원이 지금 만기 예정인데 26년까지 치면은 2,700조입니다. 2,700조 중에서 90%가 만약에 부실채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년 뒤인 2026년까지는 2,700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올 한 해께 만약에 전부 부실채권이고 네. 이듬해 그 다음 해가 만약에 정상채권이 아니라는 순간에는 사실상 나스닥 시장을 비롯해서 기술주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비트코인도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반감기네 어쩌냐 하면서 얘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발생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죠. 은행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자산들이 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은 뭐였느냐? 왜 상승을 했느냐고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양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이 지금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체제로 지금 경영을 바꿨죠. 그러면서 네. 경제 전권을 원래 총리가 갖고 있던 것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제 중앙은행이었던 인민은행도 이제는 국무원 예하의 직속기구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전 인민에 대해서의 자산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당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네네. 이 심기를 건든다? 당연히 과감한 처리를 하겠다라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결국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해외에서 이제 유입했던 외국인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내 자금들이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강자를 했던 비트코인으로 많이 유입이 됐던 거고요. 네. 최근에 홍콩에서 이제 이더리움 ETF가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나 미국에 있는 어떤 암호화폐보다는 중국 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단기간에 활성화됐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싱 랠리 좋습니다. 이 랠리의 기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좋지만 네. 우리가 투자보다 투기에 가까운 시장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모든 물가들이나 아니면은 제품들이나 가격들이 상승하게 됐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영래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1년 뒤에도 정말 유효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오히려 1년 뒤에 다시 탄력을 얻을 산업들도 주목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리 연관성 그리고 모멘텀 이유 분석과 리스크 점검까지 다각도로 조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오늘 토픽 종목 한 가지만 딱 들어볼게요. 네,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SOE를 좀 꼭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네. 사실 이제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도 오히려 금호석유라든가 이런 이제 석유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먼저 선행적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만큼 레깅에 대한 이제 마진율이 높기 때문인데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2023년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아람코를 비롯해서 이제 사우디와 이제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체결했냐? 한국석유공사와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비축유를 울산에 530만 배를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당장 어딘가 수출하거나 하지 않고 울산에다가 비축을 해놔서 네. 유사시에는 우선권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울산에 지금 석유를 공급했다는데요. 자, 그리고 S오일의 최대 주주가 누굴까요? 아람코입니다. 자, 아람코 누구 건가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겁니다. 네.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차차차 맞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가 부분에서의 그 변동폭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레깅 효과의 투자를 하면서도 변동의 리스크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오히려 S오일이기 때문에 이 S오일을 좀 보셔야 된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래깅 조심하자 이렇게 원자재 쪽에서도 같이 조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변동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 S오일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은 원자재 이야기 해봤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